자, 계속해서 이제 보실 주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보셨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 중에서 소위 유동적 유효로 불렸던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법적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데,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를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무효인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미리 하나 기억하실 게, 우리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전제가 좀 되셔야, 좀 특이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는 것을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이라는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을이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 안 됩니다. 손해배상,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 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뼈대가 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절대적 무효가 됐든 상대적 무효가 됐든 간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좀 전체 그림상 하나 필요해서 미리 땡겨 설명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인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시험 지문에 점점점 취소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셋 중에 하나 걸렸을 때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미 본 것처럼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죠. 취소권자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 취소권을 그 제한 능력자나 사고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이 사람이 직접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나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사고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의 상속인 승계인도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를 한 사람,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법률행위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사고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요, 여기서는 그 아이죠. 바로 자,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자, 우리 앞에서 103조 위반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법률행위는 103조 위반, 무효.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성형 날 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무효에 따라서 부당이득 환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얘는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고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29회 때 구성할 때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기억년 이내에,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니은년 이내, 그래서 기억은 10, 니은은 3, 이렇게 괄호독기 문제도 구성이 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문 형태 구성할 때는 뭐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인이라고 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을 추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유효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추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거, 이 기간 지나면 더 이상 둘 중에 하나만 지나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출제 이슈가 되겠고, 선의 제3자 보호는 두 개로 구분되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가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사고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해서 취소가 되거나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해서 취소가 됐을 때는, 이때는 모두 가능하다. 바로 자, 이러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지적하겠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한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확정적 유효로 만들어서 더 이상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추인권자 또는 취소권자가 직접 유효한 것으로 확정을 할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추인권자에 대한 추인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자기가 직접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법정 추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추인권자에 의한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어떻다? 추인해야지 그게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해서 제한 능력자의 경우 행위 능력을 회복했을 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을 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 바로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은 추인으로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는 경우,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법정 대리인은 소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28회 때 답이 됐던 주제. 그래서 얘가 28회 때 답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척 기간이 29회 때 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30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안 드렸던 주제가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사령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르다, 그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맞춰야 장땡이고요. 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추인권자 또는 취소권자가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법정 추인으로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갑이라는 제한 능력자가 을과 일정한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갑은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추인권을 행사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게 됩니다. 근데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 상대방한테 야 빨리 대금 지급해라고 이행을 청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 바꿀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 취소권자 또는 추인권자가 누구한테 을에게 등기 넘겨줄게, 등기 받아가라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요?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때는 어떻다? 법정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행의 청구라든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이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다,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정 추인사예요. 그래서 작년 30회 때 문제에서는 단순해요. 자, 취소권자가 점점점 하면 다 뭐라고요? 법정 추인. 그리고 거꾸로 틀리게 구성할 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그건 법정 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야 빨리 등기 넘겨줘 라고 했을 때 법정 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약에 법정 추인이라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30회 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8, 29, 30 이 세 중에 하나씩 계속 번갈아가면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제자의 출제 이슈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를 한다는 건 너무나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외운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이한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제척 기간이 경과됐을 때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추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위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뭐가 또 있을 수 있다고요? 자,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법률행위가 유효한
위험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떻다? 이게 바로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또는 추인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약간 어려운 게 추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이거 따로 외울 것도 없어. 같은 얘기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대리인 그리고 이 사람의 승계인은 자, 이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해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하면 키워드 뭐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무효인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자, 갑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을과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우리 자, 이것을 이유로 해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대신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가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한능력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상태예요.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다?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아까 우리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을 때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제한 능력자를 더 높게 더 깊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법 조문에서는 제한 능력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어떻다? 반환하면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익을 반환할 때도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어떻다? 상환을 해야 된다. 자, 민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 제한 능력자 호구들 됩니다. 어리버리한 애를 대상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3자한테 선이 제3자한테 넘겨버리면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소송에서 이겨도 취소권 행사에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젊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미성년자가 온 동네 휘젓고 다니면서 개사기를 칩니다. 아저씨 이거 2억짜리 부동산인데 자 2천만 원에 사세요. 오늘 아니면 못 사요.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불안한데 거의 뭐 몇천 프로 이익을 남기니까 삽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금 200 받은 거 가지고 맛있는 떡볶이를 다 사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전에 아저씨 나 미성년자가 알고 있잖아. 나 취소할래. 이 지랄 하면은 온 동네에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한테 작살나는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있었어. 법을 잘 알지만 미성년자였던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로 우리 판례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받은 대금의 전부를 생활비로 충당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다 현존 이익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럼 받은 계약금 다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선의 제3자 어떻다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 26회 때인가 답이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구성한 걸 보면은 정말 문제 잘 만들어요. 문제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 게 특징을 딱 꼬집어서 이 사람이 똑바로 이 파트를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물어보는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 소위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반사회적 법률 행위, 그리고 또 하나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다 살 붙일 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 이때도 어떻다?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응해서 통정 허위 표시라든가 비준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 이때는 어떻다? 바로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게 이 아이거든.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 표시가 취소가 되면 어떻다? 이때는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사안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갑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을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그래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을이라는 사람은 얘가 호구란 걸 알고 있는 거야. 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병한테 등기를 해버리고 병은 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애초에 짜고 하는 거야. 악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악이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병 명의로 등기를 딱 넘겨. 근데 그 다음날 이 제한 능력자가 전화해갖고 나 취소할래요. 그러면 취소하세요. 그래서 취소하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돈 다 받아 튀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취소를 민사소송의 문제거든. 그럼 왜 만약에 선의 제3자가 보호를 받으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을은 내가 병한테 받은 그 돈 말이야 오다가 길거리에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하고 전 재산을 딴 데로 다 빼돌려버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터집니다. 법적으로는 제한 능력자가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을은 제한 능력자고 법률행위를 할 때 전 재산을 다 빼돌려 버린다고. 그래서 10원도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어떻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이런 법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파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법리가 되게 복잡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거의 잘 안 냅니다. 사연이 긴데 잘 안 내요. 그리고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돼. 그리고 30회 때 출제가 안 됐어.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1회 때 거의 나올 문제가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입니다. 자, 원래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부터 제가 한 1분 정도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건 배경 설명이니까 요걸 다 알아봐봤자 생활에 거의 보탬이 안 됩니다. 실제 문제 풀어갈 때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뒤에 이 쟁점을 외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차고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을에게 차고에 따라서 의사표시한다. 순서를 좀 이해를 편리해서 갑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을이 차고를 일으켰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개뻥을 치는 거야. 애기가 앞으로 개발 예정지야. 근데 우리 그동안 사이 좋게 지냈으니까 이게 개발될 예정지로 확정이 되게 되면 땅값이 3배가 뛰어. 그러니까 내가 3배를 다 먹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앞으로 1년 후에 3억이 된다고 치고 야, 너한테 1억 5천에 사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하니까 1억 5천에 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고를 일으키는 거야. 실제는 다 개뻥인데 차고를 일으켜서 뭘 한다고요? 여기서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런 게 그런 계약 자체가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없는 토지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은 갑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 근데 우리 민법 109조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되고 중요 부분에 차고가 되고 그리고 차고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중과실이 없다라는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소한 부분의 차고다. 그건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 부분의 차고를 할지라도 스스로 무슨 문제? 바로 중과실이 있다.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매수인이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아서 이 물건을 소개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래를 했던 사안이고요. 직접 거래를 하면은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등기부를 확인해 보고 물건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덜컥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 이것은 매수인에게 뭐가 있다?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고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뜨는데 답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시 갑시다. 자,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게 되면은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기본 법률 관계입니다. 이게 법조문의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 파트에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총 4개 정도의 출제 이슈가 나와요. 해서 자, 첫 번째 이슈 착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착각, 착오하고 법률상 의미의 착오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착오가 아니면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착오가 아니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제일 힘든 게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야 갑이 X토지, X토지를 하지 말고 갑이 5번째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씨를 흘렸어가지고 갑이 6번지를 을에게 매도한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요 앞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대립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성립하는 것이 계약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다시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5번지를 매매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실수로 6번지라고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계약은 5번지에 대해 성립한 겁니까? 6번지에 대해 성립하는 겁니까? 바로 5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서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이 성립한다고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계약서는 전혀 중요치 않아. 예를 들어서 야, 내 아파트 이렇게 사. 그래서 상대방 친구 이렇게 살게 라고 얘기하면 설령 계약서를 안 써도 어떻다?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계약서에 초점을 두는데 계약서, 우리 공부하실 때는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릴까봐, 깜빡 잊어버릴까봐, 나중에 다툼이 생길까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지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갑과 을 사이에 5번지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의사 합치. 근데 타이핑하는 과정에 실수로 6번지라고 썼어.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요? 5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소위 착오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갑이 5번지, 갑과 을 사이에 5번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계약서에 6번지라고 썼다. 또는 등기를 5번지를 넘겨줘야 된다. 6번지를 넘겨줬다. 다 무효입니다. 그런 것들.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걸 오표시, 잘못 표시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법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개념. 그래서 잘못 표시한 것은 계약의 효력에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X 토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들은 의사의 합치는 뭐야? X 토지에서 매매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실수로 Y 토지라고 표시를 한 사안에 있어서 이것은 뒤에 볼 것도 없이 여전히 어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자 느끼를 해줄 의무를 지고, 그 다음에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대금, X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잘못 표시했다고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굳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실익이 없습니다. 왜? 법적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엑스토지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응용 들어가면 착오가 없다라고 한다는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가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 이게. 그래서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한다라면 어떻다? 이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원래 엄밀히 따지면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을 때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몇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이 돼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중요 부분의 착오. 자,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 혹은 제공된 경우 그 법률행위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지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울 것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 유발되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나중에 묶어서 보면 이거야. 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 통째서 외워버려야 돼. 유발, 이용, 해제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시험 문제를 볼 때는 뒤를 보는 거야.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등 옳은 걸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하면 일단은 취소할 수 있다와 없다를 찾아보셔야 돼. 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취지는 이런 식입니다.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이 토지가 앞으로 개발이 될 거다. 개발 정보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 1억인데 개발 확정되면은 3억. 그러니까 1억 5천에 사라.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사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게 누가 매도인에 의해서 제공이 되거나 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다 쓸 때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1억 5천에 사겠다라고는 표시를 안 했다고. 표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샀다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1억짜리야. 다 거래 가격이 그동안 거래 사례가 보면 다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근데 1억 5천에 샀다고. 그래서 매수인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매도인이 개발 예정지라고 나고 개뻥을 쳤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1억 5천에 매수를 한 거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개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얘기하겠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개발되네 마네 이런 말을 한 적 자체가 없다. 제가 이제서 마음 바뀌어가지고 딴소리 하고 있는 거다. 근데 판사가 보기에 다 1억에 거래가 되는데 그 동네에서 굳이 1억 5천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을 것이다.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개발된다고 개뻥을 치거나 등등 했으니까 1억짜리 물건을 1억 5천에 산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얘기가 없긴 하지만은 판사인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매도인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흘린 것이다. 그래서 판사가 판단한데 동기가 매수의 동기가
상대방에 유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그래서 이때 바로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 합치된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은 엄청 긴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 중에 일부 딱 빼내서 출제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판례 조문이 이만큼 지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 봐야지 이해가 된다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냥 이걸 대놓고 내버린다고. 왜냐면 시험 문제 다음 중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그 얘기는 뭐냐면 판례를 카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발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설마 사소한 걸 유발을 시키지는 않거든. 매수의 동기가 계약서에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그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제공 또는 유발됐다라고 하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발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니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귀찮으면 유발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원래 중요 부분의 착오를 할지라도 중과실이 있다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착오가 표의자,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을 했다라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메이드인은요, 개발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그 당시에 소문이 쫙 퍼졌어. 개발된다라는 식의 헛소문이에요. 1억짜리 물건이야. 근데 갑자기 매수인이 와서 2억에 살게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누가?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 착각한 거니까. 자기 잘못이지. 매도는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매도인이 얘가 그 헛소문 듣고 헷가닥 해가지고 사러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팔았다고요. 나중에 매수인이 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래. 근데 민법조문을 보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매도인은 쥐가 중과실이 있으니까 이건 난 취소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안을 보게 되면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매도인이 상대방의 중과실을 이용을 한 것이다. 그러면 매도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설령 중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이 들어가셨고요. 마지막 해제. 자, 가보겠습니다. 갑 소유 X 부동산을 매수인 을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켜서 중과실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 팔아야 되고 돈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돈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수인한테. 계약대로 대금 지급해라. 그런데 매수인이 어리버리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킨 걸 눈치를 챈 거야. 실수한 걸. 그래서 어리버리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갑자기 매도인이 연락을 합니다. 야, 3일까지 돈 안 주면은 해제할래?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얘가 법을 잘 몰라서 어리버리 하고 있는 상태야. 어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매도인이 채무불 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는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제 효과. 그래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그럼 매도인 매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무효가 됐는데 대신 해제 때문에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미리 한번 힌트를 드렸었죠. 무효인 법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매도인이 해제해서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취소를 통해서 한 번 더 무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있어서 매수인은 뒤늦게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없다 해서 틀리게 뽑죠. 사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많이 나왔던 것은 매도인이 해제했을 때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쟁점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문제 분석하면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오표시 무효 원칙이 걸리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착오가 뜨게 되면 무조건 뭘? 취소할 수 있다와 없다라는 개념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 엄청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개념이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내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가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때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시려면 뒤를 먼저 보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다는지 없다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열고 옳은 걸 고르시고 틀린 걸 고르시고 괄호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이거 읽어보면 안 돼. 그냥 뒤만 와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요것만 체크하시는 거야.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오표시 무효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파생만 해주세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오 파트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무조건 답이 되는 게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거의 80%의 확률 정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설명이 길어요. 하나하나 사연들이. 이 내용, 이 지문만 보고는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 감 자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파트가 출제가 돼요. 마지막 주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이걸 제가 두 개로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기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법에서는 기망행위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망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출제비가 떨어져요. 자, 먼저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 위법한 기망행위가 됐을 때 이때 이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가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한 번, 15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던 주제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 판례에서 기망행위, 그래서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사례가 이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분양 광고를 했던 사안. 그러니까 자, 어떤 아파트에 입주를 막상 해보니 창문을 탁 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보이는 거야. 공동묘지가 쫙 깔려있는 거야.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는 근처에 야산이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 야산이 다 묘지인 거야. 기분 더러운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면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아파트 분양회사는 받았으면 다 토해주고 이 사람은 아파트 소유권 다시 돌려주고 이런 해석, 이런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것. 이게 한번 인정됐던 사례예요.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아닌 거. 자, 교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 고지를 한 사안. 이게 통계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게 뭐 매년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 어떤 사람이 갑소유의 X 토지하고요, 을소유의 Y 건물을, 이걸 이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X 토지의 소유자가, 야, 내 부동산이 한 2억 대라고 개뻥을 쳤어. 실제는 1억밖에 안 되는데. 또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2억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전개. 내 건물 2억짜리로 당신 토지하고 교환합시다 라고 청약을 해. 그런데 숨이 뚝 떼고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라고 얘기했던 사안. 이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를 허위 고지하는 건 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판례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를 기망행위라고 전제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계약서 쓴 사람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 사러 갔는데 매도인이요. 아 이거 3억 5천은 돼요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깎아서 3억 3천에 샀어. 근데 시가가 3억 2천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기분이 나빠. 나 취소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계약 중에 살아남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시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는 어떻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개념상 허위 고지하면 왠지 나쁜 새끼 같아. 아니 모든 장사를 할 때는 지 물건은 비싼 거야. 다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시가의 허위 묵비라든가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소 과장된 상품의 선정 광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건 어느 정도가 다소 과장이냐라고 하는 게 어려운데 이건 이렇게 가시는 거야. 판례에서 다소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봐줄만 하다 이런 얘기야.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취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게 다소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나왔어요. 나중에 또 딴 데 가면 다소 뭐 불일치 이 정도는 봐줄만 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판례예요.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쉽게 가셔야 돼요. 좀 가볍게. 사실은 하나만 외우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갑이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기망행위를 했다. 위법하게. 기망행위를 했다. 그러면 을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의사표시의 상대방 갑이 사기를 해서 의사표시를 했던 사안에서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당연히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인데 약간 사기를 쳐가지고 2억에 매수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1억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취소를 해야 됩니다. 기망행위 부분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일단 계약을 다 나가래 시켜야 돼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취소는 법령이 전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부에 대한 취소는 논리적으로 가분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대신 전부를 취소하지 않고요. 취소하지 않고 아까 1억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자신의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저기에요. 아파트 분양했을 때 하자가 겁나 많은 물건을 샀다. 요 근래 제일 시끄럽던 게 저기 화성시 쪽 동탄신도시 2기 신도시인가 부영 아파트 사건.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 뭘 주장하고 싶다?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또 개판되거든. 그리고 소송 엄청 가야 되니까 그때 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워낙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처음 공부하니까 논리체계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이슈가 되고 답이 되는 것은 제3자의 사기입니다. 지금 갑의 물건을 을이 취득을 한 사안입니다. 매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 기망행위를 한 거예요. 을한테 찔러준 거예요. 기가 막힌 물건이다, 저거. 개뻥을 쳤다고, 병이. 그러면 을은 갑한테 취소할 수 있을 것이냐. 경우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는 상대방은 갑을 얘기합니다. 이 위법한 기망행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갑한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3자가 사기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 알 수 있었을 때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한편
아까 상대방이 사기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고죠.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 자,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대신에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기초 개념. 취소할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답은 이거예요. 나오면 이 파트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 대리인의 사기에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본인이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표의자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자,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사람의 대리인이 을입니다. 그리고 병에게 매도를 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정할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매도인은 쓰고 매수인란에 병이라고 기입을 해서 매매 계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사기를 쳤어요. 이게 앞으로 뭐 개발이 된다거나 등등등 개뻥을 친 거야. 사기를 쳤어.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병이 샀어. 그럼 병은 갑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3자의 사기에 있어서는 그 본인이 그 의사표시 상대방이 사기당한 사람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 관계에 끼어들었다라고 전제가 되면 설령 갑이 선의 무과실 알 수 없었고 몰랐고 알 수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갑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갑이 선의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문제 이슈는 이거 하나예요. 대리인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설령 본인 선의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나오면 거의 유용화된 문제가 대리인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제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상대방은 의사표시자는 본인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 달달달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나머지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다 보니까 우선 이거라도 제일 중요한 거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망 강박 과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구조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중에 강박을 한정하면 위법한 강박 행위의 범주라고 하는 것. 자, 보게 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도를 뭐라 부른다? 강박이라고 부르게 된다. 아까 MBC 주식 기증사건 이게 위법한 강박행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이 하나라도 10년 경과됐으니까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 판례와 연계가 되죠. 그리고 특이한 거 외울 거. 아까 사기 얘기할 때 시가의 묵비나 허위고지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게 기본 이슈가 됐었고요. 자,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해약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한 이익 달성을 위해서 부적당한 경우 이것도 위법한 강박행위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부적당 또는 부당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법을 공부를 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행위가 위법한 게 있습니다. 또는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한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법 자체를 아예 위반을 하면 어떻다? 위법하다. 이건 법률 문제가 단순해져요. 근데 부당하다라는 얘기는 편법을 썼다는 얘기야. 법을 꼭 어기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 이 부동산 나한테 안 팔면 내일 묻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건 위법한 강박행위입니다. 묻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매도인한테 매수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이거 안 파시면은 그 딸내미 고등학교 졸업식은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라고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딸내미 고등학교 졸업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오늘 묻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부적당한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 당신은 오늘 도장 안 찍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는 그냥 위법한 강박행위라고요. 그런데 돌려서 얘기한다고. 아유, 그 아드님이 중3이던데 그 아이 대학교 가는 건 보셔야지 라고 이렇게 돌리세요. 이게 해악의 고지가 부적당하다 이란 얘기예요. 직접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아니야. 누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어상 부적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위법한 강박행위. 그러니까 이건 법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불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위법해요. 그런데 불법까지는 아니야. 한번 고등학교 졸업식에다가 밀가루 뿌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일 수도 있거든. 근데 돌려서 얘기하는 케이스. 이거 부적당한 경우도 위법한 강박행위.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구조가 똑같아요. 상대방이 강박했으면 당연히 어떻다?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짜리 물건을 내가 2억에 강제로 샀다. 그러면 1억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를 취소를 해야 된다. 대신 2억을 줬다면 1억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강박을 했을 때 이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사표시자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취소하는 대신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조가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치고 이 파트에서 답인 거라고요. 대리인이 강박을 했고 본인이 그 내막을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본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선임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의사표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때 그 본인에 대해서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있어서는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길어졌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공부 내용. 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오표시, 무예 원칙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잘못 썼거나 등기를 잘못 넘긴 사안, 이런 것들은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즉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위법한 기망 행위 있으면 어떻다? 바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의 묵비나 허위고지는 위법한 기망 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했을 때, 자, 법률행위 전부를 취소하거나, 자, 취소를 하지 않고 기망 부분을 떼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제3자가 기망 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제3자의 기망 행위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바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으로써 이 취소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제 이슈, 대리인의 기망 행위에 있어서는 본인 선의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죠. 위법한 강박행위의 정의, 해악의 고지가 부적당한 경우도 위법한 강박행위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취소할 때 전부 취소하거나 또는 자,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대방이 강박했을 때, 제3자가 강박을 했을 때, 자, 전부 취소하거나 제3자에 대해서 전부 취소를 하려면 이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제 포인트, 답이 되는 포인트, 지금 몇 년 쉬었어요. 그럼 딱 나올 것이 대리인의 강박했다는 의사표시에서 선의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이때 바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보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